이번에 오포 A60X의 20가지 팁과 요령을 소개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해 화면의 고주 사율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설정하려면 설정을 열고 디스플레이 및 밝기를 찾은 다음 아래로 조금 스크롤하여 화면 주사율을 클릭하고 높음 또는 자동 선택으로 설정하세요. 높음으로 선택하면 항상 최대 120Hz의 주사율로 가장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드에서는 배터리 소모가 표준 모드보다 약간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하신다면 자동 선택을 고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최적의 주사율을 선택해줍니다. 덕분에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항상 가장 높은 주사율을 유지하고 싶다면 높음 옵션을 선택하세요. 다음은 다크 테마입니다. 현재는 라이트 모드지만 어두운 색상을 선호하신다면 여기 위에서 언제든지 다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능이고요. 일단 저는 라이트 모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다크 모드에 대해 예약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능을 켜서 일몰부터 일출 때까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죠. 아니면 사용자 지정 모드를 선택해서 각 모드별로 시간을 직접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은 라이트 모드로 둘게요. 아래쪽에는 밝기 조절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아래에 자동 밝기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켜져 있지만 제 경우처럼 끄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허락 없이 밝기 수준이 멋대로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능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 허락 없이 화면 밝기가 조정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가끔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있어서 저는 항상 자동 밝기를 꺼둡니다. 이제 기기의 화면 잠금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보안상 아주 좋은 방법이죠. 저는 휴대폰마다 항상 화면 잠금을 설정합니다. 설정하려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화면 잠금 설정이라는 커다란 노란색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세요. 비밀번호 유형에는 영숫자, 숫자, 패턴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을 쓸지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저는 패턴을 사용한다라고 가정해보죠. 물론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복구 모드를 통해 기기를 강제로 초기화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만드세요. 이제 패턴의 경우 최소 4개의 점을 연결해야 합니다. 패턴을 만들기 위해 원하는 모양을 그려보세요. 다시 시도하고 싶다면 X 버튼을 누르거나 뒤로 가기 버튼을 사용하세요. 확인하려면 다시 그리세요. 이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지문을 추가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꽤 유용한 기능이니 활성화를 눌러보죠. 지문 센서는 전원 버튼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살짝 손가락을 움직여야 합니다. 저장될 때까지 버튼 위에서요. 중앙에 센서 아이콘이 채워지는 게 보이시죠? 저장될 때까지 손가락을 계속 문지르세요. 좋아요. 지문이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문을 더 추가할 수도 있죠. 저장하려면 완료를 누르세요.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패턴부터 시작해보죠. 위로 올리고 패턴을 그리면 짠! 잠금이 해제됩니다. 이제 지문으로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잠금이 풀립니다. 이제 얼굴 인식 잠금 해제도 추가해보죠. 뒤로 가서 기기 잠금 해제로 들어간 뒤 지문 및 얼굴 인식을 누르고 얼굴을 선택하세요. 이 기능을 통해 얼굴을 등록하면 전면 카메라를 보는 것만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가를 누르세요. 이제 프레임 안에 얼굴을 맞춰야 합니다. 제시도를 누르세요. 좋아요. 얼굴이 등록되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완료를 누르세요. 이제 전면 카메라를 찾아보면 폰 잠금이 해제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콘이 보일 때 위로 밀어 올리기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잠금이 해제됩니다. 자, 다음은 원격 잠금 기능입니다. 설정으로 돌아가서 다음 메뉴로 가세요. 다시 기기 잠금 해제로요. 제 실수네요. 그리고
도난 방지를 누르세요. 여기에 원격 잠금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활성화하세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특정 페이지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기기 화면을 원격으로 잠글 수 있습니다. 아무 기기에서나 안드로이드 검러키에 접속해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화면이 잠깁니다. 구글 계정에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말이죠. PC 등에서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 기기 번호를 입력하면 원격으로 화면을 잠글 수 있습니다. 찾기 및 삭제 기능도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기의 위치 서비스도 반드시 켜야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인더 허브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앱을 이용하거나 웹을 이용하는 거죠. 다시 한번 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른 기기에서도 파인더 허브에 접속할 수 있지만 분실한 오포 기기에서 로그인했던 것과 동일한 구글 계정으로 해당 페이지에 로그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록에서 자신의 오포 기기를 찾을 수 있고 분실 상태로 표시하거나 원격으로 공장 초기화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도둑이나 그 누구도 데이터를 가질 수 없게 되죠. 우리 폰에 있는 데이터요. 물론 여기에서 원격 잠금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앱 잠금으로 넘어가 보죠. 이 기능은 폰의 앱을 잠글 수 있게 해줍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돌아가서 아래로 스크롤해 특수 기능을 찾은 다음 앱 잠금을 누르세요. 본인 인증을 하세요. 화면 잠금으로 인증하고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에 잠글 수 있는 앱 목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가 보겠습니다. 스포티파이를 해보죠. 바로 여기 있네요. 이제 누군가 이 앱을 열려고 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스포티파이를 켜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죠. 꽤 유용한 기능입니다. 원치 않는 방문자로부터 앱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앱을 열고 시작하기를 클릭한 다음 액세스 방법을 선택하세요. 홈 화면, 아이콘이나 다이얼 패드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이얼 패드를 선택한다고 가정해보죠. 액세스 코드도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을 클릭하세요. 코드는 해시태그로 시작해야 하며 1에서 16자리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위해 아주 쉬운 비밀번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해시태그로 끝나야 합니다. 이제 완료를 누르세요. 이제 앱을 몇 개 추가해보죠. 다시 스포티파이를 보면 제 홈 화면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앱 숨기기를 위해 다시 인증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활성화하세요. 또한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지문, 그리고 지문 잠금 해제 기능, 또 앱 숨기기 기능까지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유용합니다. 좋아요. 이제 숨겨졌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사라졌네요. 이제 전화를 열고 키패드로 들어가서 액세스 코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스포티파이에 다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스포티파이 숨기기를 끌 건데 이제 직접 추가하는 법을 아시겠죠? 좋아요. 다른 보안 기능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금고가 있습니다. 다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여기에 프라이빗 금고 메뉴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 잠금으로 인증해주세요. 여기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문서 등을 추가해 원치 않는 방문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죠. 갤러리에서 사진을 하나 추가해보죠. 이걸로 하고 잠금을 누릅니다. 당연히 일반 갤러리에선 사라지고
프라이빗 금고를 열어야만 해당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밀번호와 지문으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좋아요. 다음은요. 성능으로 가서 배터리를 열고 배터리 모드를 누르면 최상의 성능을 위해 고성능 모드를 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드에선 배터리 소모가 심해지고 그리고 기기가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켜두지는 마세요. 기기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고성능 모드를 켜면 되지만 게임이 끝나면 꺼야 합니다. 기기, 과열은 좋지 않으니 그런 상황은 피해야 하니까요. 어쨌든 바로 여기서 설정 가능합니다. 일단 전 균형 모드를 유지하고 이제 홈 화면에 위젯을 몇 개 추가해 보겠습니다. 빈 공간을 길게 누르면 여기 아래쪽에서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계, 게임, 캘린더, 크롬, 연락처, 위젯 등 목록이 꽤 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스포티파이가 있네요. 이 위젯을 추가해 봅시다. 위젯 크기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전 이걸로 할게요. 이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삭제하려면 길게 누른 뒤 버튼 눌러 없애면 되고 또한 그냥 잡아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다시 길게 눌러볼게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전환 효과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이 있고 화면에서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롤 효과, 튜브 효과, 플립 카드, 그리고 틸트 효과도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하려면 적용을 누르세요. 이제 홈 화면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할 때 맞춤 전환 효과가 적용됩니다. 이제 설정에서 접근성 및 편의성으로 들어갑니다. 분할 화면으로 가보죠. 이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을 분할해서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열 수 있습니다. 분할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앱 실행 중에 세 손가락으로 밀어 올린 다음 두 번째 앱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이드바에서도 할 수 있고 최근 작업 목록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스마트 사이드바를 활성화해야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첫 번째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메모 앱으로 하죠. 이제 세 손가락으로 위로 밀어 올리면 분할 화면에서 사용할 두 번째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선택해보죠.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앱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위에는 메모, 아래에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각 앱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새 메모를 작성하고 내용을 입력하다가 바로 계산기로 넘어가서 수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앱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그냥 앱들을 열면 됩니다. 분할 화면으로요. 가운데에 있는 이 발을 잡고 앱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밀면 앱 중 하나가 닫히니 주의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앱이 전체 화면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발을 클릭하면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앱 그룹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조합을 그러니까 계산기와 메모를 분할 화면으로 거의 항상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앱 그룹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번 메모와 계산기를 일일이 열 필요가 없습니다. 수동으로 할 필요 없이 바로 가기가 생겼으니까요. 그걸 클릭하면 두 앱이 즉시 분할 화면으로 열립니다. 이것도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방금 보신 건 앱 하나를 실행한 상태에서 위로 밀어 분할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이드바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고 원하는 앱을 선택하세요. 다시 계산기로 해보죠. 그냥 잡아서 끌어다 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앱을 고르세요. 이번엔 페이스북으로 해보죠. 보시는 것처럼 잘 작동합니다. 페이스북 로딩이 좀 걸리네요. 제가 로그인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보시다시피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은 최근 앱 목록에서 여는 것인데 그러려면 먼저 최근 앱에 열려있는 앱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점 3개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분할 화면 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 앱을 선택하세요. 이것도 잘 되네요. 좋아요. 사이드바 자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꽤 유용한 기능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있군요.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밀어보세요. 여기에 파일 독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최근 파일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 사이드바 자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사용하는 앱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크롬이나 페이스북, 지메일 같은 것들이죠. 그런 다음 완료를 눌러 저장하세요. 이제 사이드바에서 해당 앱 중 하나를 클릭하면 플로팅 창으로 열립니다. 플로팅 창도 꽤 유용한 기능인데 덕분에 멀티태스킹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크롬을 플로팅 창으로 열어두었지만 폰은 여전히 완전히 반행하며 다른 작업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이 작은 창으로 여전히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꽤 유용한 기능입니다. 설정에 관해서는 플로팅 창의 크기를 당연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를 잡으면 화면 위 원하는 곳, 어디로든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창이 조금 더 클 때는 이 점 3개를 잡고 위치를 옮겨야 합니다. 이 점 3개를 클릭하면 최소화하거나 닫거나 전체 화면으로 열 수 있습니다. 최소화하면 화면 가장자리에 붙게 되는데 다시 열고 싶으면 그냥 탭하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좋아요. 이제 세 손가락 스크린샷을 해보죠. 설정을 다시 열고 접근성 및 편의성에서 아래로 스크롤 하세요. 사실 지금은 스마트 사이드 바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플로팅 바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 크기와 예를 들면 이런 점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같은 방향도 설정 가능합니다. 기본값으로 복원할 수도 있고요. 플로팅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최근 앱 목록에서도 플로팅 윈도우를 열 수 있습니다. 이 점 3개를 클릭하고 플로팅 윈도우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실행이 되죠. 이제 세 손가락 스크린샷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설정하려면 제스처 및 모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해당 기능이 있네요. 세 손가락으로 쓸어내려 스크린샷을 찍거나 세 손가락으로 길게 눌러서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활성화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아래로 쓸어내리기만 하면 스크린샷이 찍힙니다. 꽤 유용한 기능이죠. 보통은 전원 버튼과 볼륨 낮추기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하니까요. 보시다시피 이제는 슬라이드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방식이 훨씬 편할 거예요. 아니면 세 손가락을 길게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린샷을 찍고 싶은 화면의 영역을 선택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만 찍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저장하려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세요. 이제 갤러리에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아래로 스크롤 해보죠. 흔들어서 실행 같은 기능도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손전등을 켜거나 끌 수 있고 카메라를 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빠르고 멋진 단축키죠. 저는 손전등 켜기, 끄기 기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홈 화면, 잠금, 화면 또는 오레이즈 홈, 디스플레이 상태에서만 작동합니다. 이제 휴대폰을 흔들면 손전등이 켜집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내리치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반복하면 손전등이 꺼집니다. 참 유용한 기능이죠. 밖에 비가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화면이 젖어 있으면 휴대폰을 조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실 겁니다. 빗물 때문에 화면이 젖으면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고 정말 짜증나죠? 하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라 손전등을 켜야만 한다면요.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휴대폰 잠금을 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가볍게 내리치는 동작만 하면 손전등이 바로 켜지고 빛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데이터 백업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도 혹은 공장 초기화 후에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및 업데이트를 누르고 백업 및 리셋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상단에 백업 및 마이그레이션이 있고요. 로컬 백업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백업 방식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기기를 초기화한 후에는 백업도 함께 삭제되는데 이 백업이 내부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업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이죠. 그래도 구글 백업을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냥 그걸 클릭하세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다른 기기 데이터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물론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기기 데이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 공간에 여유가 좀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면은 공간 정리나 저장 용량 확보를 클릭하세요. 나중에 백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똑같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제 백업을 만들려면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프로세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화면 잠금 패턴을 그려서 확인도 해줘야 하네요. 이제 완료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 봅시다. 여기서 곧 작은 원이 나타날 겁니다. 좋아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서서히 채워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사라지면 백업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화면 하단에 알림도 표시될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 백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기기 데이터에서 몇 분 전에 종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걸 클릭하고 스크롤하면 무엇이 복사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